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건설업에 몸담고 있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상진이라는 멀쩡한 이름이 있지만 주변에서는 저를 팔불최, 중국산 최수종이라는 별명을 달고 다니죠. 그도 그럴 게 저는 회식도 참석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가정이었고 제 아내였으며 딸이었으니까요. 타고나기를 가정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거의 99%가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짝퉁이니 중국산이니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해도 가정을 유지하는 건 어렵다는 걸 최근에 깨닫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내의 배신과 상간남의 등장까지 마치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제 이야기를 최대한 솔직하게 들려드릴 생각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바로 어린 시절의 부모님의 부재 때문이었죠.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저는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잠시 맡겼다는 의미로 볼 수도 없는 게 그 사이에 저를 보러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저 역시 실제로 제게 부모님이 있다는 말을 할머니로부터 들은 게 전부였고요. 당시 어머니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고 아버지는 요리사였습니다. 두 분은 자식이나 가정보다는 본인들의 일에 더 열정이 있었죠. 당연히 할머니는 늘 불만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독한 것들, 모진 것들, 돈만 보내면 다요. 어째 요렇게럼 어린아이를 두고 코빼기를 안 보이는 거요. 이럴 거면 결혼을 못한다고 한 거요. 나중에 늙어서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런 할머니를 위로했죠. 됐어. 난 괜찮다니까. 엄마 아빠 그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상진아, 야 할미 마음 아프게 그런 소리 하덜 마라. 요렇게럼 빨리 철이 드는 것도 부모 맴을 아프게 만드는 거요. 차라리 그냥 보통 아처럼 차라리 울고 연병을 떨어. 혼자서 속 끓이면 요 가슴에 응어리만 생겨야. 너거 부모들 둘 다 말 안 하면 평생 모를 것이고. 그냥 할머니랑 계속 살아. 그럼 되잖아. 그려. 망할 걸 듯. 차라리 할미랑 살아. 나도 저 인정머리 없는 것들이랑 인연을 싹 끊어볼라니까. 일이 먼저예요, 어머니? 아이고, 입으로 똥을 싸지. 아주 지랄을 쌈싸먹은 것들은 상종을 말아야 혀. 애미고 너도 아예 없다 생각하고 살아. 알겠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제가 할머니와 살았던 것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였어요. 오로지 제 편이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그렇게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그곳에서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시골집과는 너무나 다른 좋은 아파트였고 시설까지도 편리했어요. 시골집에서 늘 골치였던 벌레도 없었고 화장실조차 따뜻했죠. 하지만 그것 외에는 모든 게 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란 존재가 낯설기까지 했으니 저는 계속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출근하려던 어머니의 발길을 잡자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기 돈 있잖아. 그걸로 뭘 시켜 먹어. 시켜 먹을 줄 몰라? 전화로 해서 시켜 먹어. 그릇 같은 건 잘 치워두고. 너희 아빠가 더러운 건 못 보는 사람인 거 알지? 이제까지 계속 시켜 먹기만 해서요. 혹시 같이 밥을 먹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 애처럼 굴어? 엄마랑 아빠가 바쁘면 자식인 상진이 너도 이해는 해야지.
이렇게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건 열심히 일을 해서 가능한 거야. 알았니? 저도 배부른 소리라는 거 모르진 않습니다. 바쁜 부모님, 능력 있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요. 시골에 살 때도 일을 전혀 하지 않는 무능한 부모를 가진 친구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도 봤죠.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몇 학년인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도 모를 수준이었기에 아주 약간의 관심만을 원한 거였죠. 그러다가 마침내 제게도 그런 기회가 오더군요. 어머니에게는 안 좋은 일이었지만 학원 문을 닫게 되며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라도 걸면 어머니는 짜증을 내셨죠. 내가 집에 있으니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니? 왜 그렇게 쓸데없이 말을 시켜? 할머니 제사가 가까워져서 같이 절이라도 다녀오면 안 될까 해서요. 쓸데없는 소리!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비록 학원의 문을 닫았지만 지역을 옮기든가 해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엄만 일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썩고 싶진 않으니까. 전 그냥 이참에 약간은 쉬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머니 오래 일만 했으니까. 내가 왜 쉬어? 멀쩡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쉬냐고. 너 가지고 임신했을 때 몇 달 쉰 것도 내 인생에서 최악이었어. 불공평하잖아. 왜 여자들이 임신을 해야 하고 몸이 아파야 해? 이럴 거면 차라리 그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 인생이 틀어진 건 결혼이라고. 그럼 저 혼자라도 절에 다녀와도 될까요? 할머니가 보고 싶기도 하고. 절에 가면 할머니가 있어? 너희 할머니는 죽었어. 죽어서 가루가 됐고. 그 말은 이제 세상에 없다는 말이야. 돈 주고 절에다가 제사 맡겼는데 굳이 거길 왜 가? 다들 알아서 잘 하겠지. 괜한 짓 하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나 해. 어머니는 집에 있는 한순간도 견디지 못했고 애초에 엄마라는 소리 자체를 싫어했죠. 멀쩡한 이름이 있는데 결혼 한 번으로 누구 엄마, 누구 부인 소리를 듣게 되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와는 그 성격이 잘 맞았었는데 어머니의 실직 이후로는 두 분의 사이도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전부터 집안 청소를 도맡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는 자신 있는 집에 와서 이런저런 말을 거는 그 아주머니를 의논도 없이 쫓아내버렸거든요. 아버지는 그 일로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이셨죠. 그분은 우리 결혼하고 늘 우리 집 청소를 맡아주셨던 분이었어. 그나마 유일하게 내 마음에 쏙 들게 일을 잘하는 분이었는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왜 잘라? 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으로 대꾸를 했습니다. 일만 잘하면 뭐해? 그 입이 방정인데. 나더러 집에서 아이를 잘 보라나? 그런 쓸데없는 충고를 하는 사람이라서 잘났어. 청소나 하는 주제에 내가 집에 있다고 무시하잖아. 야, 그게 왜 무시야? 엄마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애는 나 혼자 낳았어? 당신이라도 먼저 그렇게 하고 나한테 말을 해. 그리고 나 여기서 이렇게는 안 죽어. 무조건 사업 다시 시작할 거고 다시 성공할 거라고. 어쨌든 지금은 집에 있잖아. 이제 앞으로 어쩔 거야? 그 아줌마 없으면 집안이 엉망되는 건 순식간일 거라고.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이제 와서 다른 사람 구해도 내 눈에 차지도 않을 텐데 밖에서 일하는 사람 신경 쓰게 꼭 그래야겠어? 그럼 뭘 어쩌라고? 가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불러와. 그냥 말 없고 눈치 빠른 사람 고르면 그만이지. 청소가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그분은 내 집, 내 부엌에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하시는 분이야. 냉장고 뒷까지도 꼼꼼하게 청소하고. 그런 사람 구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사과하고 데리고 와. 내가 하면 되잖아. 그깟 청소 난 못할 줄 알아?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런 사람한테 고개 숙일 자신도 이유도 없어. 당연히 그게 잘 될 리는 없었습니다.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일에 미쳐서 살아왔던 부모님의 갈등이 고작 청소 이모로부터 시작했다는 것도 웃겼죠.
모르긴 몰라도 두 분은 서로를 부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일에 미쳐서 사는 사람을 이해해줄 결혼 상대가 없으니 그냥 우리 둘이서 결혼할까 하고 계약서를 쓰고 시작한 관계처럼 보였죠. 그게 아니라면 청소 이모가 시발점이 되어 그렇게 크게 번질 순 없었을 겁니다. 청소 이모를 자르고 딱 한 달 만에 이혼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혼 소리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안 그래도 결혼하면서 내가 본 손해가 많다고 생각했었어. 어디 나랑 이혼하고 그 청소 아줌마랑 살든가. 그래,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 일은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매번 무시하는 청소 일도 제대로 못 해냈잖아.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걸 보니 사업이 왜 망했는지 이제야 잘 알겠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여자가 일을 한다고 나서? 하! 그렇게 불만 많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오지 그랬어. 내가 애초에 왜 일을 시작했는데. 당신 벌이 문제 아니었어? 솔직히 내가 사업 잘 나갈 때 당신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 네네, 과거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애는 당신이 키울 거지? 미쳤어? 당연히 당신이 먼저 이혼 이야기 꺼냈으니 당신이 키워야지. 더구나 나 이제까지 상진이 돌봤잖아. 아빠랑 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야? 아버진 기가 찬 듯 코웃음을 쳤죠. 우리 엄마가 상진이 다 키워줬다는 생각은 안 해? 우리 엄마야, 네 엄마 아니고. 그 시간 생각하면 이번엔 장모님 차례 아니야? 우리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어떻게 상진이 뒷바라지래? 우리 엄만 무릎에 철심도 박았어. 핑계대지 말고 그냥 당신이 키워. 난 절대로 안 돼. 애한테 발목까지 잡힐 수 없어. 내 커리어 망치기 싫다고. 두 분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간의 다툼 끝에 두 분은 저에게 혼자 살라고 하더군요. 작은 원룸을 구해줄 테니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지내라고 말입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제서야 만족한 듯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각오하고 있었죠. 그게 부모님과 보는 마지막이라는 걸 말입니다. 애초에 부모님은 저와 떨어져 있더라도 종종 만나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애 월세는 어쩔 거야? 다달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하는 건가? 그럼 생활비는? 그것도 다달이 신경 써서 보내야 해? 어머니의 물음에 아버진 머리가 아픈 듯 인상을 썼습니다. 더는 신경 쓰기 싫은데 차라리 원룸 매매를 해주면 어때? 매매? 전세도 아니고? 전세는 가격을 또 올릴 거 아니야. 그럼 조율한다고 연락이 올 거고. 당신이 거기까지 신경 쓸 거야? 더구나 자잘한 문제 있을 때마다 미성년자라고 집주인이 연락 안 할 것 같아? 그럼 매매로 해. 내가 학교랑 가까운 곳에 매매 가능한 원룸 알아볼게. 각자 딱 반반씩 내는 걸로 하고. 그럼 생활비는? 생활비도 그냥 한 방에 주는 걸로 하자.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잖아. 이제 상진이도 다 컸으니 지가 알아서 아끼고 대학 가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혼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좋아. 그게 훨씬 머리가 덜 아프겠네. 매매에 양육비 일시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진짜 좋겠다 하겠지만 그때 제 나이는 고작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양육비라는 것에는 저에 대한 관심이라고는 1%도 없었죠. 그저 대충 평균 양육비를 검색해서 그것만 넣어주고 끝이었던 겁니다. 매매한 원룸에는 침대도 세탁기도 냉장고도 흔한 장롱도 없는 상태였는데 식비나 생활비 그런 건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죠. 작은 원룸에서 이불 한 채만 달랑 덮고 자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절대로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보란듯이 잘 살아 보이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돈을 아끼고 쪼개어 가장 먼저 투자한 것은 학원 수업이었어요. 그것도 딱 3달만 종합학원을 끊었죠. 부모님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3달만 끄는 것은 여력의 문제도 있었지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저는 요리에 투자를 했습니다. 따로 학원을 다닌 건 아니지만 딱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대신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가구나 버려진 헌 책상과 낡은 의자를 주워서 썼죠.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던 의자였기에 전 그걸 일종의 신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집중력이 끊어진 거다. 한 자세로 집중해서 끝까지 간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저는 진짜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방학이면 적어도 2끼는 먹어야 하니 시장을 돌면서 썩기 직전에 저렴한 식재료를 구해 직접 해먹었어요. 물론 주변의 도움도 꽤나 받았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친구들 부모님이 가끔 반찬을 해주셨고 담임 선생님도 출판사에서 돌린 학습지가 있으면 저를 가장 먼저 챙겨주셨죠. 그런 덕분에 저는 한양대 건축과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다 그렇듯 꿈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대충 성적에 맞게 들어간 거였어요. 그때 제 꿈은 딱 하나. 제대로 성공해서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온전히 가정에 헌신해줄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0대 중반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죠. 연주와 저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였고 우린 1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없이 저만 덩그러니 나간 자리에서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도 그 집에서는 딱히 반대를 하지 않더군요. 그 이유는 장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절차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아직 젊은 나이인데 꽤 성공했다고? 들어보니 아파트도 한 채 가지고 있다며? 네. 신축은 아니고 법원 경매로 한 채 소유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은 대출을 끼고 있긴 해도 2년 정도면 상환이 가능해요. 능력도 좋네. 좋은 대학 나오고 부모님도 없이 혼자 자라서 어쩜 그렇게 야물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장모님은 손사래를 치며 웃더군요. 아니야, 내가 오히려 더 고맙지. 연주가 얼굴이 좀 못나서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엄청 했었어. 날 닮았으면 연서처럼 고왔을 텐데 딱 죽은 지 아빠를 닮았지 뭐야. 코도 너무 낮고 눈도 얼굴에 칼을 댈까 하던 참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니 솔직히 그 부분에서 약간 경악을 하긴 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정도가 좀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무엇보다 연주의 표정도 좋지 않았고 주눅이 들어 보였죠. 하지만 장모님은 아내의 외모 지적을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근데 연주는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눈에 넣으면 아프긴 할 것 같아. 어찌나 먹는지 임신하면 조심 좀 시켜야 될 거야. 저는 그 말에 어색하게 웃었죠. 제 눈엔 그래도 예뻐요. 그래? 솔직히 남자들이 보면 연주보다는 우리 연서를 예쁘다고 하던데 자네가 보긴 어때? 우리 막내 예쁘지 않나? 처제를 처음 봤을 때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확연하게 예쁜 티가 나긴 했었죠. 커다란 눈에 높은 코, 그리고 오밀조밀하게 작은 얼굴까지. 하지만 그렇다고 연주가 못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제가 서구적인 미인이라면 연주는 동양적인 미인상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화려한 얼굴보다는 단아한 얼굴을 더 좋아하기도 했죠. 헌데 대놓고 제게 물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처제도 너무 예쁘죠. 그래? 그럼 주변에 돈 잘 벌고 얼굴 잘생긴 남자 있으면 우리 딸 좀 소개해줘. 애가 남자 보는 눈이 영 없어서. 자네 주변이면 학벌 좋고 능력도 좋은 거 아닌가? 저야 무심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약간의 면역이 있긴 했습니다.
말을 아무리 못되게 해도 제가 들을 말만 듣고 나머지는 흘리는 능력이 있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고요. 하지만 연주는 그런 면역이 아예 없었죠. 그날도 상견례가 끝나고 난 뒤 제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엄마가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상견례 자리에 아무리 오빠 부모님이 참석 안 했다고 해도 내 앞에서 연서! 그놈의 연서 이야기만 할 수 있냐고! 장난이시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둘 것도 없어. 응? 연서 고깃집에 가. 내가 시집 잘 가는 것 같으니까 괜히 배가 아픈 걸 거야. 엄마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겠어? 오빠가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식이잖아. 우리 연서가 더 예쁘지 않냐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처제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장모님 혼자서.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얼굴 하나만 믿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데. 오빠도 솔직히 말해봐. 내 동생이 훨씬 예쁘지? 만약에 연서를 나보다 먼저 만났으면 걔랑 결혼할 거지? 아니야, 난 그래도 너야. 너니까 결혼을 하려고 한 거야. 뭐야? 뭐 얼굴을 안 본다는 말이야? 아니야, 누구나 관점이 다른 거지.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보는 것처럼 내 기준, 내 조건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야. 물론 너 정도면 충분히 예쁘다는 말이고. 애초에 남자들은 외모가 본인 취향이 아니면 친구로도 안 지내는 족속이야. 몰라서 그래? 제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연주는 그때서야 울음을 멈췄습니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약간의 결핍이 있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머니 때문에 생겼다는 건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걸 보니 부모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때문에 연주와 결혼을 한 뒤에 더욱더 신경을 썼죠. 아무리 바빠도 집안 행사에 다 참여를 했고 아내와도 단 한 번을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처가는 제사가 유독 많았는데도 저는 직접 요리까지 했고요. 덕분에 아내는 이전보다는 자신감이 넘쳤죠. 장모님은 제 요리 솜씨에 감탄을 했습니다. 음식 맛을 보면 죽은 내 남편도 돌아오겠다고 하겠어. 아니, 어쩜 남자가 이렇게 요리를 야무지게 잘해? 간도 딱 맞고. 아니, 건축가가 아니라 요리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의 말에 아내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이 사람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늘 주방에 가서 야식 만들어줘. 쉬는 날에도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집안일도 대신 다 해주고. 진짜 난 하는 일도 거의 없다고. 그래? 우리 큰딸이 다른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나 봐. 생전 너 부럽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결혼으로 이렇게 팔자가 피네. 우리 연서도 김서방 같은 남자 만나야 할 텐데. 이런 남자가 어디 또 있어? 없지. 어딘간 있겠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 연서는 더 좋은 사람이랑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언니 너도 백방으로 수소문 좀 해봐. 알았어? 장모님의 말에 아내는 알았다곤 했지만 생각보다 아내는 동생에 대한 감정이 좋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에 후배를 소개해줄 생각에 사진을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아내는 결사반대를 했죠. 저는 당연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 친구 성실하고 착해. 그리고 얼굴도 이 정도면 준수하고. 몇 달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처제 사진 보더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절대로 안 돼. 아니 왜? 장모님도 알아보라고 매번 전화로 성화신데. 싫다고. 그 계집애가 좋아 죽는 모습을 왜 봐야 하는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뭐 당신 소개받아서 만났어? 자연스러운 만남이 최고인 거고 그게 복이야. 무엇보다 연설은 나쁜 남자 좋아해. 그런 인간들만 만났으니 지 팔자 지가 알아서 풀어야지. 여보, 그 처제는 당신이랑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데 왜 그런 못난 생각을 해? 당신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동생이잖아. 몰라. 어쨌든 당신은 그냥 빠져. 그냥 싫은 걸 어쩌라고. 나한테 자랑은 당신이 유일한데 동생까지 결혼 잘하면 난 뭘 내세울 게 없단 말이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지 솔직히 막막하긴 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차별을 받아왔었기에 한 번에 고칠 순 없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더욱 저는 아내에게 잘하려고 했어요.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편안하게 해주면서 천천히 아내를 바꿔갔습니다. 다행히 그런 제 노력은 통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여유를 찾더군요. 덕분에 우리 사이는 더 좋아졌고 그걸 증명이라도 하는 듯 아이가 생겼죠. 아이를 가진 아내는 굉장히 사랑스러웠습니다. 만삭일 때는 혼자 양말을 신는 걸 어려워했는데 늘 제 손으로 신겨줬죠. 물론 아내는 약간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나 살 많이 찐 것 같지 않아? 진짜 출산하면 빠지는 건 맞나? 당연하지. 근데 평소에 당신 밥도 조금만 먹어서 오히려 걱정이었는데 지금이 더 보기 좋아. 살집이 좀 있으니 오히려 귀여운 느낌이 더 강하기도 하고. 그런가? 그래도 살찌는 건 싫어. 출산하고 운동하고 하면 빠지겠지? 벌써부터 왜 그런 걱정을 해.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은 지금 진짜 예뻐. 고마워. 역시 난 결혼은 정말 잘했어.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2달을 보냈고 몸이 회복된 아내는 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그럴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나마 제가 저녁에 퇴근해서 아이를 씻기는 시간에 쉬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때문에 아내가 무척 힘들어해서 저는 고민 끝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돌봐주는 분을 부르자. 당신 요즘 거의 쉬지도 못하고 있잖아. 나도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당신이 아이는 우리 손으로만 키우자고 했었잖아. 어릴 때 기억 때문이라도 꼭 그러고 싶다고 결혼 전부터 이야기했었고. 맞아. 그 생각은 변함없어. 하지만 몇 시간 정도 맡기는 거잖아. 낮 시간 6시간 정도만 맡기는 건 어떤가 싶어. 그 사이에 당신이 좀 쉬면 더 좋잖아. 아이도 중요하지만 난 당신 건강도 중요해.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잘 자랄 수 있고. 저는 아내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해줬죠. 요가를 배운다고 해서 요가도 끊어줬고 피부 관리도 받겠다고 해서 그것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가 육아에서 해방되니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은 식비였죠.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음식도 아예 하지 않고 배달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고 난 뒤라서 더욱 심했어요. 아내 말로는 일종의 보상이라고 운동을 하는 이유도 잘 먹기 위해서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됐고 운동을 하진 않은 날에도 폭식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 본인 스스로도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어느덧 자란 딸 혜랑이가 놀아달라고 장난감이라도 들고 오면 밀어냈죠. 엄마 허리 아파. 그러니까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해. 그래도 엄마가 놀아주면 좋은데. 엄마 아프다고 했잖아. 아빠한테 나가자고 해. 엄마 눈 좀 붙여야 되니까. 엄마는 맨날 같은 말만 해. 사실 저는 아내의 살이 찐 것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연애할 때 너무 말라서 살이 찐 게 훨씬 좋아 보였죠. 제가 걱정하는 건 갑작스러운 폭식으로 건강이 염려될 뿐이었습니다. 임신할 때도 배 부위에만 튼 살이 생길 정도가 다였는데 출산 후에 오히려 몸 여기저기에 튼 살의 흔적이 생겼을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나가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헉헉거렸죠.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늦은 시간에 야식하는 것만이라도 끊는 건 어때? 그리고 배달 음식보단 차라리 도시락을 시켜 먹거나. 요즘 주기적으로 배달해 주는데 신선한 재료 쓰는 곳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아내는 잔뜩 화가 나 쏘아붙이더군요. 지금 나더러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말하는 거야? 그래? 나도 이렇게 먹고 싶지 않아. 근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나 이번에 처음 말했어. 그리고 당신이 뚱뚱해서가 아니라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아이랑 놀아주지도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하는 말이라고.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내 꼴 보니 결혼하는 게 후회라도 돼? 그래? 그래서 이 결혼 무르고 싶어? 아니 무슨 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해. 혹시 장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 아내는 제 물음에 감정이 복받쳤는지 코를 훌쩍이며 말했죠. 엄마가 저번 주에 왔었는데 나더러 돼지라고, 이러다 당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릴 거라고, 남자들은 마누라가 애 낳은 순간부터 여자로 보지도 않는다며 그러잖아. 아이 말이 되는 소리래. 장모님이 그러는 거 한두 번이야? 우리 신혼 때도 그랬었잖아. 2년 3년이면 갈라서자고 할 거라면서. 근데 우리 지금까지 잘 살고 나 단 한 번도 한눈 팔았던 적 없다는 거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잘 알지. 아는데도 불안해. 요즘엔 점심시간에도 바람 피운다고 그러잖아. 마음만 있으면 시간이 뭐가 중요하겠어? 애 낳고 망가진 내 몸도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나도 미치겠다고. 전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날 믿어. 난 절대 바람 안 피워. 그건 모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예고해? 아니잖아. 설마 나 의심해? 날? 그럼 안 하게 생겼어? 지금도 봐. 나 운동하라고 은근히 압박한 거잖아. 나라고 뭐 운동하기 싫어서 안 해?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힘든데 어쩌라고. 이럴 거면 차라리 아이는 안 낳는 게 훨씬 좋았어. 혜랑이 출산 이후부터 몸이 더 안 좋단 말이야. 실제로 아내는 그날 이후로 저를 더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틈만 나면 제 휴대폰을 검사했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강아지처럼 킁킁거리며 제 냄새를 맡았죠. 거기에 더해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 학부모 모임에 참석을 꺼려했고 결국 유치원 장기자랑에도 참석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지방 흡입 시술을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뛸 듯이 기뻐했고요. 진짜? 그럼 나 정말 한다? 해도 되는 거지? 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하면 되는 거고. 할게. 꼭 할게. 근데 여보, 이참에 나 성형도 조금만 하면 안 될까? 눈이랑 코만. 내 평생에 한 번은 조금이라도 자신감 있게 살고 싶어서 그래. 더 나이 되면 자리도 안 잡힐 건데 지금이라면 괜찮잖아.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눈이랑 코가 성형 수준이나 되나? 턱을 깎는다는 것도 아니고. 응? 제발 내 소원이야, 소원. 제가 잘해주고 많이 예뻐해주고 존중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게 결핍에서 시작하는 문제이기에 그걸 해결하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장모님의 좋지 않은 습관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고 차라리 아내의 속이라도 편하라고 허락을 하게 됐네요. 다행히 생각보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3달 정도 지나니 코나 눈도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는데 저는 그 모습에 도통 적응이 되지 않았죠. 정확히 말해서 약간 거북했습니다. 성형으로 얼굴을 뜯어 고쳐서 거북한 게 아니라 성형을 한 얼굴이 처제와 어딘지 모르게 닮아서 기분이 좀 그렇더군요. 다른 게 있다면 아내의 얼굴은 성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했다는 거지만 말이죠. 그래도 본인이 만족하는 것 같으니 저도 별말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자신감을 찾았고 운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죠. 문제는 자신감을 되찾고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신 이 시간에 어딜 가? 혜랑이는 어쩌고? 운동하러. 요즘은 저녁에도 다들 운동해. 그만큼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참에 나 골프도 좀 배울까 해. 언제까지 애들이나 하는 요가만 다닐 수도 없고 수영도 자꾸 하니까 좀 지겨워서 다른 운동 해보려고. 저는 잔뜩 신이 난 아내를 뒤로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안일을 시작했죠. 지방 흡입과 성형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 살림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뒤에는 아예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도 대충 음식을 먹였고 집이 어지러울 때에는 사람을 불러서 치우는 정도만 하더군요. 그날도 식탁 위에는 즉석밥과 마트에서 사온 반찬이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어린 혜랑이에게 충분한 영양도 공급하지 못할 것 같은 음식들이었죠.
한참 치우고 있는데 혜랑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엄마는? 엄마는 운동 갔어. 배고프면 아빠가 맛있는 밥 금방 만들어줄게. 된장찌개 어때? 혜랑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에 소시지 야채볶음 그리고 두부조림 해줄까? 응. 근데 왜 우리 집은 아빠 혼자 다 해? 엄마는 주부인데도 왜 맨날 아빠만 이래? 아빠는 출근도 하는데 집에 와서 나랑도 놀아주고 또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하잖아. 그건 말이야. 지금 엄마는 건강이 우선이라서 그래. 혜랑이도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는 누구보다 혜랑이를 사랑하거든. 가족이라면 이렇게 믿고 기다려줘야 해. 알았지? 저는 진심으로 아내를 믿고 있었어요. 성형하고 바뀌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기간은 오래 갔습니다. 특히나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고 한 달이 좀 넘었을 때부터는 도저히 못 참을 수준이 됐죠. 당신 옷이 그게 뭐야? 아무리 골프라고 하지만 팬티가 다 보일 정도잖아. 속바지야. 그리고 촌스럽게 그 표현은 또 뭐야? 그냥 짧다 이러면 되는 걸 팬티가 다 보인다니. 이제 당신도 아저씨 다 됐네. 그럼 내가 아저씨지 뭐야? 옷도 그렇지만 당신 결혼 반지는 왜 자꾸 빼고 다녀? 그야 골프 칠 때 거슬리니까 그렇지. 반지 주렁주렁 달고 헬스하는 사람 있어? 그러다 다치니까 안 하고 다니는 거야. 골프도 마찬가지고. 반지를 아끼는 것도 뭐라고 해? 그래 좋아. 그건 넘어가자. 그럼 카드는 뭔데? 왜 자꾸 200만 원, 300만 원씩 결제를 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뭘 사기에? 그걸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카드니까 내 휴대폰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왜 이제까지 말을 안 했어? 설마 감시하는 거야? 감시는 무슨 감시야? 딱히 신경 쓴 적이 없어서 말을 안 했던 거고 최근에 계속 연달아 결제가 되니까 묻는 거잖아. 내가 언제 돈 가지고 당신한테 눈치 준 적 있어? 박프로님이랑 골프 장비 맞추러 갔었어. 그래서 내가 고마운 마음에 식사 대접도 좀 했고. 박프로님? 골프 강사 말하는 거야? 강사 소리 좀 하지 마. 엄연히 프로님이야. 진짜 실력 하나는 최고인 사람한테 강사... 그거 일종의 비하 발언이야. 내가 당신한테 노가다꾼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 그게 그런 뜻이라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감시하지 마. 연결된 거 끊으라고. 아내가 하도 끊으라고 해서 알겠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애초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부금을 내야 하는데 그걸 끊을 순 없었으니까요. 헌데 아내는 제가 그걸 끊었다고 생각했는지 미친 듯이 카드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저는 카드에 표시된 백화점의 명품관으로 찾아가 구매 목록을 알아봤죠. 그런데 가관이더군요. 허리띠, 신발, 시계, 지갑까지 모두 남성 물품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박프로란 남자와 아내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섣부르게 확신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에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상담을 했죠. 그 박프로 그놈 나이 알아? 글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초반에 운동 시작할 때 자기보다 한참 어리다고 했어. 그런 사람이 강사라서 너무 불편하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고. 어려? 어린데 운동하는 남자? 그럼 100%네. 99%도 아니야. 100%. 넌 왜 그렇게 극단적이야? 어리다면 더더욱 아내랑 바람을 피울 이유가 없잖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내가 어리다고 했을 정도면 5살 이상은 차이가 난다는 말인데 유부녀인데 자기보다 나이까지 많은 여자랑 바람을 왜 피우려 하겠어? 돈이 있잖아. 물론 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만 백화점에서 뭘 샀다며. 시계랑 허리띠 그리고 지갑? 신발이랑 향수도 있었는데 시계 지갑?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돈은 여기에 채워라. 꽃뱀. 아니다. 방울뱀 100%. 넌 무슨 말만 하면 100%래. 프로 그놈의 프로 소리 좀 그만해. 왜? 박프로가 100%다. 어감이 딱 좋잖아.
아, 이건 장난이고 일단 뒷조사 좀 해봐. 혼자 끙끙거려도 답 안 나올 텐데. 네가 아내한테 따질 위인도 못 되니까 깔끔하게 돈 주고 업체 맡겨. 아, 그래도 난 찜찜해. 개인정보를 넘기는 일이야. 아, 검증된 업체라고 해도 남의 정보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아내 정보를 거기다가 줄 수 있어? 아, 요즘 세상이 더 위험하지. 이 멍청아. 그럼 넌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내가 널 이렇게 키웠어? 네가 널 언제 키웠다고? 미쳤냐? 우리 엄마 반찬 한 2년은 먹었잖아. 그럼 내가 키운 거지. 이게 다 같은 밥 먹고 자란 정에서 비롯된 소중한 충고야. 그놈의 가정이 제일이라면서 동창회도 한 번은 안 나와도 아직까지 내가 너 친구 대접해주는 것도 다 이 형님의 넓은 아량이 있어서고. 고마운데 일단 기다려 볼래.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확실? 재산을 더 털려야 정신 차리지? 아, 뒷조사 안 하면 어쩔 건데. 뭐 너가 직접 뒤라도 밟게? 아님 그런 죽상에서 아내가 먼저 말해주게 기다릴 참이야? 퍽이나 그러겠다. 어떤 여자가 나 바람 피운다고 직접 말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조건 뒷조사가 필수라고 직접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었던 친구의 이야기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설마 했던 일은 결국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죠. 그것도 아내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 다른 복은 없어도 남편 복 하나는 타고났다는 그 말. 우리 엄마 말은 다 듣기 싫은데 그땐 그 말이 참 좋더라고. 전 무슨 말인가 해서 그냥 웃었죠. 뭐? 뭐 이젠 아니라는 거야? 왜 싹 다 과거형으로 말을 해? 맞아. 당신이랑 그만하고 싶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만하다니. 말 그대로야.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혼하자. 갈라서자고. 이유가 뭐야? 뭐 혹시 골프 강사하는 그 사람이랑 관계 있어? 아내는 열이 받았는지 눈을 꼭 감았다 뜨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죠. 내가 몇 번을 말해 박프로라고. 그놈의 강사 소리 좀 제발 하지 마. 직업 비하라고. 아, 지금 그게 중요해? 관계 있냐고 물었어. 관계 있어?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람도 그렇고 날 엄청 사랑해. 우린 운명이야. 야 그거 바람이야. 운명이니 뭐니 해도 불륜이고 그 박포는 상간남이고.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 당신은 몰라. 왜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당신은 아니라는 거야. 나랑 그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처럼 가볍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불륜이니 상간남이라는 더러운 프레임 씌우지 마. 전 너무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죠. 당신 진짜 미쳤어? 해랑이 생각은 안 해? 당신 딸 생각은 안 하냐고. 해랑이 겨우 7살이야. 지금 제정신이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나도 해랑이 때문에 정리하려고 했었다고. 하지만 안 되겠어.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그 사람 아프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잖아.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몸이 점점 마비되는 그런 병이래. 그래도 날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날 자꾸 밀어내려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보살펴 줄 거야. 아니, 반드시 살릴 거야. 아내는 심지어 그 사람이 죽으면 자신도 따라 죽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죠. 평생을 완벽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기에 제 삶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이혼 노래를 불렀고 결국 저는 결심을 내려야 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그 남자를 직접 대면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아내가 저렇게까지 하는지 눈으로 봐야 포기가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있다는 병원을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주기적으로 그 병원 편의점에서 물건을 제 카드로 긁었기 때문이었죠.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20대 후반? 뭐 많아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멍한 눈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죠. 수척한 얼굴에 누가 봐도 굉장히 아파 보였고요. 박프로님 맞으세요? 저 연주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솔직히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된 건 멀쩡한 가정을 깨트린 벌이라고 저주라도 퍼부어주고 싶었죠. 그런데 막상 얼굴을 보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멀뚱히 보고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순간 제 눈앞에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소위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던 말도 안 되는 반전이었죠. 남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온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숨조차 쉬지 못했고요. 이게 루게릭병이라고 들었는데 걸었어요? 근데 박프로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죠. 저 좀 도와주세요. 연주씨 좀 저한테서 떨어뜨려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두 사람 불륜 관계 아니에요? 불륜이라니 미쳤어요? 제가 왜 그 아줌마를... 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유부녀의 애까지 있고 저랑은 나이차가 10살이나 난다고요. 집착하고 쫓아다니고 선물 주고 저도 돌겠다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병원에서 이러고 있겠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한 거라고요. 근데 저를 따라서 죽겠다고 나올 줄은 몰랐죠. 네? 지금 그쪽에 하는 소리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으니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요. 박포로는 골프 강습을 몇 번 해준 게 전부였고 딱히 다른 접점은 없다고 했습니다. 골프 장비를 맞춰주러 가자고 해서 그때 딱 한 번 만나러 갔고 다른 회원들도 함께 나간 자리였다고 해요. 고맙다며 식사를 한번 사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다른 골프 강사가 말을 해줘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죠. 바로 제 아내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었던 겁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유부녀인 연주씨가 피해를 더 입을 거라고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했죠.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일이니 그냥 넘기면 될 줄 알았고요. 근데 저 그 강습소에서 잘렸어요. 왜? 회원 중 하나가 사진을 찍어서요. 사진이요? 뭐 두 사람이 만나는 사진 그런 거요? 아니요. 제가 사는 빌라에서 나오는 연주씨가 찍힌 사진이었죠. 근데 전 저희 집을 연주씨한테 알린 적도 없고 회원들도 몰라요. 회원들 중에 딱 한 분이 원래부터 저와 같은 빌라에서 살아서 알고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추궁을 하니 저희 집을 혼자서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혼자서요? 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그쪽 아내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 택배도 뒤지고 제 뒤도 밟고 저 정말 결백해요. 애초에 그런 성기를 저는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병이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경찰에서도 스토커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해서. 그럼 없는 병까지 만들었단 말인가요? 아내가 믿을 리가 없을 텐데. 저와 사촌형이 의사로 있어요. 그래서 개인 병동에서 지내면서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같이 죽겠다니.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다고요. 근데 바로 그때 제 아내가 병실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남자에게 달려가서 따져 물었죠. 나 다 들었어. 루게릭병 거짓말이었어? 아니요, 그게 사실은... 설마 나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야? 자기야, 내가 유부녀라고 부담 가졌다면 괜찮아. 이제 이혼할 거라니까? 남편 앞에서 날 안 좋아한다고 말할 필요도, 날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 차라리 잘 됐다. 우리 앞으로 영원히 함께야. 남자는 그 말에 절 보면서 이것 좀 봐요 하듯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그쪽 싫다고 몇 번을 말해요. 이거 스토킹이거든요? 스토킹은 일방이고 이건 쌍방이잖아. 나한테 거짓말한 건 좀 슬프지만 이해해. 사랑은 그런 거니까. 아줌마 진짜 나한테 왜 그래요?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요. 억지로 날 밀어내지 말라니까. 우리 서로에게 조금만 솔직해지자. 그 좋아한다는 사람이 나잖아. 단발머리에 예쁘고 당당하면서 운동도 좋아하는 여자. 그게 나잖아.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저도 그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왜 제게 살려달라고 부탁했는지 알겠더군요. 애초에 아내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당연히 자신을 좋아할 거라는 착각, 거절당할 수 있다는 약간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결국 제가 떠올린 것은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이혼 소리에 한달음에 병원으로 왔고 저와 같은 장면을 지켜봤죠. 상황을 파악한 장모님은 아내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너 미쳤어? 싫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 하잖아. 너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이렇게 예쁜데. 엄마도 거울 봐. 지금은 내가 연서보다 더 나아. 장모님은 눈을 질끈 감았죠. 내 탓이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연주야, 엄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랑 차라리 병원을 가자. 너 이거 치료받아야 해. 치료받아야 된다고. 어? 장모님은 싫다는 아내를 질질 끌고 정말 그 병원에 있던 정신과로 갔습니다. 장모님 말로는 안 된다면 정신병원이라도 입원을 시키겠다는 강한 태도로 나오셨죠. 아내가 거부를 하긴 했지만 치료를 먼저 받고 재혼을 하라고 나오니 그제서야 제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남자는 그 병원에서 더는 시한부인 척하지 않아도 됐고 며칠 후에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며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아내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죠. 에이, 그쪽 분이 미안해할 일은 아니죠. 근데 이혼은 하실 건가요? 그게 아이가 있어서 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요. 성형하고 외모가 달라진 사람들은 잘 안 바뀌어요. 사실은 원래 그런 성격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타고난 자연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꽁꽁 감싸고 다니는데 수술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드러내고 다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선택 잘하시는 게 좋아요. 좀 나아진다고 해도 또 비슷한 상황이 올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전 그 남자의 조언으로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람도 불륜도 아니었으니 이대로 아내를 치료하고 용서하고 살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싶었던 완벽한 가족이라는 꿈을 포기하기 힘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추구하는 건 역시 병이고 결핍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내가 외모에 대한 또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애초에 이건 누군가가 돕고 감싸준다고 해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부모의 행동이 자식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었고요. 제게도 딸이 있으니 그 아이까지 저처럼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미 깨진 가정을 억지로 이어가며 살아간다는 것도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절 잡았죠. 실수였고 착각이었어. 이제 진짜 제정신이야. 같이 죽겠다며. 결혼한 것도 후회한다며. 그땐 미쳤었어. 그리고 당신은 우리 딸을 위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돌아가겠다고 하잖아. 당신은 완벽한 가정을 가지는 게 꿈인데 이혼이라니. 이건 아니잖아.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당신 꿈이었잖아. 내가 해준다니까. 왜 이제 와서? 뭐 아쉽니? 뭐든 다 해주는 남편이 능력 있는 남자가? 아니라고 말 못해. 그래도 당신은 나 못 버려. 당신 부모님 생각해봐. 그래서 그렇게 살기 싫다고 했잖아. 이혼하고 아이 혼자 두고 그 짓을 한다고? 당신한테 그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러니 나랑은 못 헤어지잖아. 어? 맞아.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내 결핍 난 그냥 인정하려고. 대신 내 자식한텐 이런 마음의 병 물려줄 생각 없어. 딱 여기까지야. 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 없어. 남은 인생 우리 혜랑이 행복이 내 꿈이야. 그러니 당신도 정신 차리고 현실 직시하며 살아. 이혼을 하며 아내는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 와중에도 거울을 보며 화장을 살피던 게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요.
모르긴 해도 아마도 여전히 처제를 질투하고 본인을 비하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죠. 저주가 아니라 아마 저 역시도 깨닫지 못했다면 완벽한 가정에 대한 집착을 보였을 테니까요. 이혼한 뒤에 저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핍은 억지로 채운다고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특히나 어렸을 때 생긴 결핍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제 저는 채우는 것보다는 비워내고 덜어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어떤가, 좀 부족해도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있죠. 그랬더니 지금은 아주 편안합니다. 너무 애쓰면서 살지 않으니 마음도 훨씬 가볍고요. 물론 이게 정답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천천히 배워가고 있다는 거죠.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문득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부족한 건 뭐고 그걸 어떻게 고치고 계신지 사뭇 궁금해지네요. 인생 선배로 부족한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두 식구 행복해져 볼게요.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가정에 평화가 있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